안녕하세요. 책안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들려드릴 작품은 유덕희 작가님의 가난한 손님입니다. 새롭게 이사한 우리 집에 오늘 손님이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어떤 손님인지 함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난한 손님, 유덕희. 당신 이발 좀 하고 오지 않을래요? 내 머리가 어때서? 하는 표정으로 남편이 나를 돌아보았을 때 나는 내 목소리에 날이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과자를 굽기 위해 켜놓은 오븐에서는 종료 버튼에 빨간불이 켜지며 삐 소리를 냈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해내려는 나는 극도로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과자를 굽다니 신혼 때 말고는 안 하던 짓이다. 왜 갑자기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려고 생각했을까? 그리고 과자가 필요하다면 제과점에서 얼마쯤 사오면 충분하지 않은가? 머리가 단정하지 않아서 당신 인상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 말은 꿀꺽 삼켰지만 내 숨결은 불만으로 가파르게 차오른다. 처음 만났을 때도 남편은 텁수룩한 장발머리에 큼지막한 주먹코를 매달고 있어서 옛날 소설책에 등장하는 아둔에 빠진 산적 같았다.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은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유머도 있는 따뜻한 사람이었지만 처녀 때의 나는 저런 꼴을 하고 나한테 데이트를 신청한단 말이지? 하고 속으로 엄청 붕괴 있었다. 당시의 나에게 이상적인 남자는 세련된 도시적인 사람이었다.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 이상적인 도시의 삶을 살고자 안달했던 나에게는 처음부터 X표시일 수밖에 없던 남자였다. 그런 남자와 연애다운 연애도 없이 결혼을 하게 된 것은 내 인생의 커다란 횡액이라며 밤새워 울었던 날들이 있었다. 울며 지샜던 밤이 지나면 나는 1년씩 늙어버린 것 같았고 사흘밤을 울고 나자 내 나이에서 정확히 3년은 더 늙어버린 듯 했다. 25의 나이에 28쯤 되어 보이는 얼굴로 변한 것에 나는 속으로 고소해 마지 않았었다. 그래야만 34이나 먹은 늑다리 노총각과 결혼하는 게 덜 억울하지 않겠는가. 물론 그 정도만으로 나의 복수심이 끝난 것은 아니었지만 머리 자른 지가 열흘밖에 안 됐잖아. 내 머리가 반곱슬이라 이래. 그러면 머리를 감고 무스라도 바르든가요. 동네 한 바퀴 뛰고 와서 할게. 뛰긴? 갑자기 뛴다고 튀어나온 똥배가 쑥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건 관두고 집안일이나 도와주든가. 대체 뭘 하라고? 커튼을 달려고 사왔단 말이에요. 거실 커튼 달아주고 주방에도 밸런스를 달아주고 예지방에도 블라인드를 쳐주고 해요. 시간 없어요. 남편의 눈꼬리가 그때 처음으로 사납게 치켜 올라갔다. 시꺼먼 눈썹이 꿈틀거리는 게 둔한 성격의 그도 어지간히 화가 났다는 표시였다. 거실 커튼은 뭐 하려고 산 거야? 베란다에 버티칼이 있으면 그만이지. 온 집안에 주렁주렁 매달린 그거 거추장스럽기만 하지. 돈은 돈대로 내버리고 무슨 짓이야? 아, 그래요? 싫으면 관둬요. 내가 하죠. 앞치마를 내던지고 고무장갑도 사납게 벗어 팽개치고 나는 거실로 내달아갔다. 소파에 쌓아둔 커튼 덤들. 급하게 아울렛 매장으로 달려가서 카드를 긁고 사온 그것들을 나는 의자를 끌어다 놓고 달기 시작했다. 공연히 눈물이 삐져나왔다. 이 아파트는 새 아파트도 아니어서 집을 샀을 때 이미 커튼 3시는 달려 있었다. 우리 힘으로 아파트를 장만한 것만으로도 대견해서 나는 일체의 다른 장식은 하지 않았다. 새 가구로 서랍장 하나도 안 샀다. 있는 그대로의 살림과 이분 차린 그대로 이사를 왔으면서도 내내 흐뭇하고 행복했으며 어느 누가 방문을 해도 자랑스럽고 당당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게 무슨 꼴인가.
나는 그들 부부가 방문하겠다고 했을 때 거절하지 못한 것을 다시 한번 통절하게 후회했다. 이건 내가 한 짓 중에서도 두 번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잘못 내린 판단이었다. 가장 큰 횡액이 남편과의 결혼이라면 두 번째의 횡액은 바로 그들 부부가 방문하겠다는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받아들인 이것이었다. 어처구니가 없는 듯 내가 하는 꼴을 보고 있던 남편이 내게서 커튼을 빼앗아 달기 시작했다. 나는 훌쩍거리며 울었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듯 남편은 그런 내 꼴을 보고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다고 우리 집이 갑자기 잘 사는 집으로 보일 것 같아? 눈 감고 아웅이지. 당신 후배라는 부부도 뭐 잘 사는 것 같지도 않더구만. 하여간에 여자들이란. 남편은 투덜거리더니 별 수 없는지 예지방의 블라인드까지 뚝딱뚝딱 달아주었다. 남편이 일을 시작한 뒤로는 나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왔다. 음식을 해야 하는데 뭐부터 시작해야 좋을지 두서가 잡히지 않았다. 친구들이 올 때나 부모님이 방문할 때도 나는 그닥 허둥거리는 편은 아니었다. 잘하는 요리 몇 가지가 없는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은 메인 요리를 정하는 것조차 흔들렸다. 고기 위로 할 것인지 생선 위로 할 것인지 무엇이 좋을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손님용으로 오래전에 사놓고는 찬장 높은 곳에 넣어뒀던 큰 접시를 꺼내 씻어야겠다는 생각도 장어의 양념을 재다 말고 번개같이 떠올랐다. 생각이 나자마자 주방 의자를 끌어다 놓고 접시를 꺼낸다는 게 급기야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말았다. 접시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나고 파편이 튀었다. 엄마? 하고 아파트 놀이터로 놀러 나갔던 예지가 돌아온 것도 그 순간이었다. 남편도 나도 있는 목청껏 소리를 질렀다. 가까이 오지 마, 예지야. 주방으로 오지 마. 거기 꼼짝 말고 서 있어. 두 사람이 내지르는 비명소리, 놀란 아이의 비명소리. 집안이 전쟁터처럼 혼란스럽고 불길한 기운으로 가득 찼다. 이 소란이 끝나고 나자 아이는 울지도 못하고 낭자한 접시 파편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남편이 나에게 꼼짝 말라고 눈으로 지시한 후 아이에게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접시의 파편이 아이의 발 뒤꿈치에 박혀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나는 공포에 가득 차서 금방이라도 소리를 지를 태세였지만 이번에도 남편의 엄격한 눈초리에 제지당했다. 남편이 아이를 덥석 들어 올려서 거실로 데려가 소파에 앉혔다. 걱정 마. 아주 작은 파편이야. 소독하고 머큐로크롬을 바르면 되겠어. 남편이 제정신을 잃고 있는 나에게 달래듯 말했다. 아이는 풀이 죽어서 얌전하게 앉아 있었다. 부모들의 소동에 너무 놀라 아픈 감각조차 잊어버린 바람에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안 아픈 것 같기도 한 애매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니 이 모든 게 병원 놀이라도 되는 듯이 급기야는 해실해실 웃고 싶어 했다. 나는 남편이 아이를 치료할 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파편 조각을 치우기 시작했다. 물 묻은 휴지로 몇 번이나 훔쳐내고 그래도 남은 조각이 있을 세라 진공청소기로 말끔히 빨아들였다. 아이를 제 방으로 달래서 보낸 뒤에 남편이 뭔가 굳은 결심을 한 표정으로 내게 다가왔다. 손님을 식당으로 모시고 가면 안 되겠어? 선뜻 대꾸가 나오지 않았다. 나는 멍하니 남편을 쳐다보았다. 점심 한 끼를 먹자고 오는 손님이 아니었다. 집으로 방문하겠다고 했으며 그것을 허락할 때의 내 감정도 끓고 있는 냄비만큼이나 복잡하고 특별한 것이었다. 근처에 괜찮은 식당들 많잖아. 밖에서 점심 먹고 집에 와서 차나 마시든지 아니면 분위기 괜찮은 찻집도 꽤 있을 텐데. 그때 현관벨이 울렸다. 나는 남편 등 뒤로 보이는 거실의 뻐꾸기 시계를 얼른 보았다. 11시 47분이었다. 손님은 12시 반에서 오후 1시 사이에 방문하겠다고 했다. 무려 43분이나 이른 시간이었다.
그럼에도 그들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이 배를 눌렀으리라고는 짐작할 수가 없었다. 나는 그들이라고 확신했고 내 표정 때문에 남편도 그들이 틀림없겠구나 인지하는 듯 했다. 우리 부부는 방금 전까지도 극도로 대립되어 소동을 부렸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다정하고 침착한 인꼬 부부로 돌변해서 나란히 현관 앞으로 나갔다. 누구세요? 내 물음이 떨어지자마자 문 밖에서 나예요 언니, 연숙이라고요. 너무나 호들갑스럽고 불안할 정도로 높은 연숙이 목소리가 냉큼 울려왔다. 현관문이 열렸다. 그 남자와 연숙 그리고 예지 또래의 사내의 한 명이 냉기가 감도는 복도에 서 있었다. 그 남자는 스티로폼에 담겨있는 1.8kg짜리 딸기를 들고 있었고 연숙은 사내 아이를 품에 껴안다시피 하고 있었지만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사내 아이는 총알같이 엄마 품에서 빠져나와 우리 집 거실을 향해 돌진해 들어갔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남편이 먼저 말했다. 수민아, 수민아. 저 녀석이 인사도 안 하고 호호. 연숙이 제 아이를 두어 번 부르다 말고 일부러 그러는 듯 남편을 향해 눈웃음을 쳤다. 남편은 뭐 애들이 다 그렇지요 하며 너그럽고 온화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나는 그 남자를 정면으로 쳐다보지는 못했다. 내게 남아있는 감정들이 속을 심하게 울렁거리게 만들어서 남편이 그와 악수를 나누는 사이에 흘끗 훔쳐보았을 뿐이었다. 그는 입술색이 자색으로 죽어 있었고 낯빛도 별로 좋지 않았다. 남편보다 훨씬 젊은 그 남자가 몇 년간의 투병으로 무너져서 지금은 남편이 오히려 더 젊고 활기에 넘쳐 보였다. 그럼에도 나는 그때는 젊고 아름다웠던 그 남자가 좋아 보였고 지금은 무너져버린 남자의 모습이 안쓰럽고 애달파서 아무도 모르게 조금 휘청거렸다. 언니, 이거 경산 딸기인데요. 얼마나 단지 몰라요. 크기도 애기 주먹만한 게 진짜 설탕 딸기라고 하더라고요. 제 남편으로부터 딸기 스티로폼을 건네받은 연숙이 제가 가지고 온 선물에 관해 생색을 냈다. 원래부터 그런 성격인지라 나는 뭘 이런 걸 사왔냐며 의례적인 인사말로 받았다. 그런데 그때 벌써 한바탕의 사고가 벌어지고 말았다. 먼저 거실로 뛰어들어간 수민이가 장식장 안에 놓인 모형 오토바이를 덥석 꺼내다가 떨어뜨려서 박살을 내버린 것이었다. 그 짧은 찰나에 사고를 치는 아들에게 남자가 소리를 지르자 아이는 제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뒹굴면서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합니다. 너무 귀하게 키워서 영 버릇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자가 어쩔 줄 몰라 쩔쩔맸다. 그러나 아이에게로 달려간 연숙은 아이의 손가락에 피가 흐른다고 제 남편에게 사정없이 눈을 흘기며 찢어지게 비명을 질러댔다. 남편은 두 번째로 허둥지둥 약상자를 들고 와서 수민이의 손가락을 소독하고 머큐로큼을 바르고 밴드를 붙였다. 그리고 그때 예지도 제 방에서 뛰어나왔지만 모형 오토바이를 망가뜨린 낯선 사내애를 보고도 입술만 삐죽거릴 뿐 화를 낼 수도 없게 되었다. 이번에도 어른들이 그 소동의 한가운데 있었던 탓이었다. 나라도 얼른 예지를 감싸야만 했다. 예지 입에서 함부로 튀어나올 말이 수민이를 겨냥한 것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 남자를 가슴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기에. 나는 갖고 온 과자와 딸기와 우유를 쟁반에 받쳐서 나란히 발뒤꿈치와 손가락을 닥친 두 아이를 방으로 몰아넣었다. 자, 착하지? 흘리지 말고 싸우지 말고 방에서 둘이 잘 놀아. 한바탕 사고를 저지른 두 아이들은 뭔가 억울하지만 별 수 없다는 듯 순순히 방으로 들어가 주었다. 예지의 발뒤꿈치를 두른 흰 붕대나 손가락을 다친 개구쟁이 수민이의 뒷꼭지를 보고 있자니 나는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지려고 했다. 두 아이는 몇 개월 사이에 태어났고 오누이처럼 귀엽기 짝이 없었다.
이제 남편도 손님들을 모시고 식당으로 가자는 말은 하지 않게 되었다. 수민이의 활약성으로 보건대 식당으로 데려가서는 또 어떤 난장판을 벌여놓을지 뻔했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압력밥솥에서는 밥이 되어가는지 종소리가 울리고 있었고 그들 가족이 들어선 순간 나의 긴장도 서서히 풀려 오히려 기분이 안정돼 갔다. 반면 점점 도가 넘치게 히스테리컬해지는 것은 연숙이었다. 언니, 딸아이가 언니 안 닮았나 봐. 언니 닮았으면 이쁠 텐데. 못생겼네? 그러게 남들도 낳아놓으니까 아들이냐고 묻곤 했었어. 언니, 이 아파트는 사서 들어온 거예요? 응, 용자금 한 푼 없이 사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말도 마. 용자금도 없이 샀다는 자랑을 태연하게 했다. 들어서는 순간 벌써 느낀 것이었는데 그 가족의 차림새는 초라했다. 요즘 도시 농촌이 뭐가 다른가. 옷차림 따위는 되게 비슷하다. 그럼에도 나는 그 남자의 가족들이 들어서는 순간 궁색한 기운을 느꼈다. 공기는 들녘을 태우는 매운 연기처럼 내 몸을 감싸고 돌았다. 집이 좀 어둡다. 앞뒤로 아파트가 꽉꽉 들어차 있어서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요? 요즘 아파트는 3베이, 4베이 뭐 그런다던데 여기도 발코니 확장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글쎄, 뭐 아직은 별로. 그리고 주방도 너무 좁다. 냉장고도 이거 하나 써요? 반찬 냉장고 없어요? 다용도실에 따로 싱크대가 있어서 생선이나 냄새나는 음식은 거기서 해 먹어야지. 온 집안에 음식 냄새 나서 살겠어요, 어디? 연숙이가 나보다 더 잘하네. 우린 겨우 33병짜리라서 다용도실에 그런 건 따로 없어. 장어 양념 이거나 제대로 됐나 간 한번 봐줘. 일일이 타박을 못해 안다라는 연숙에게 나는 양념장 그릇을 슬쩍 밀어놓았다. 그때 나는 연숙이가 내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뚫어지게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까맣고 쑥 들어간 우멍한 눈동자에는 알 수 없는 시기와 질투심이 번철에서 타는 기름처럼 범들거리고 있었다. 나는 잠시 아득했다. 그녀의 그 눈동자에는 옛날 일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지금도 필름을 대감기 한 것처럼 생생하게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서울에서 2시간 채 못 되는 거리라지만 연숙과 내가 살던 고향 피는 뻐꾸기 오는 한가로운 전원 풍경의 시골이었다. 그곳에서 그 남자는 잘생기고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다. 당시에 나는 초급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작은 회사에서 격리로 일하고 있었다. 우리는 상경길에 때로는 시골로 내려가는 길에 몇 번 부딪히다가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 그런데 나는 고향에서 연숙이가 그 집안을 들락거리면서 그 남자한테 공을 들이는 중이라는 것을 몰랐다. 워낙에 여우 같은 아이여서 내게도 언니 언니 하고 잘 따르면서 귀여운 후배 노릇을 곰살맞게 해냈던 탓이었다. 연숙이 취직 자리를 알아보느라고 내 자취방에 와 있던 그날 나는 마침 그와 데이트가 있었는데 회사에서 사고가 터지고 말았다. 나는 연숙에게 그 남자와 몇 시간만 떼어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리고 회사에서 밤샘을 하고 새벽 2시쯤이나 돼서 집으로 돌아와 보니 내 자취방은 비어 있었다. 그 후 그 남자나 연수 양쪽으로부터 연락이 뚝 끊어졌다. 2달 후 회사 사무실로 찾아온 남자는 연숙과의 관계를 털어놓았고 내 사무실을 나서자마자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냉큼 나타나 남자의 팔짱을 끼고 사라지는 연숙의 뒷모습을 본 순간 나는 울고불고 매달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 그날의 절망과 폭음이 남편과 내가 맺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버렸으니 나로선 순전히 날벼락 같은 횡액이 아닐 수 없었다. 식탁이 4인용이어서 나는 손님용 교자상을 꺼내 상을 차렸다. 연숙이가 내 옆에서 끊임없이 불평하며 떠들기는 했어도
손놀림은 민첩해서 밥상이 뚝딱 차려졌다. 총각무가 덜 익었는데 너무 빨리 냉장고에 넣어둔 거 아니에요? 도토리 무침에는 마늘을 쓰면 안 된다고요. 서울 거는 다 가짜래던데 이런 건 쑤어 먹어야죠. 교자상을 거실 가운데 펴놓고 아이들까지 불러서 사이사이 끼어 앉혔다. 메뉴는 불고기와 장어구이, 참치회로 뒤죽박죽이었다. 그렇지만 나로서는 최대한 잘 차린 상차림이었다. 여보, 장어구이 많이 먹어요. 몸에 좋대는데. 연숙이 상추에 장어구이, 썬 고추와 마늘을 얹어 쌈을 싸서 그 남자에게 내밀었다. 남자는 표정이 변했지만 처음 한두 번은 받아 먹었다. 그러나 참치회 뱃살이 비싼 거래요 하면서 다시 참치회를 김에 싸서 입에 넣어주자 그만 폭발하고 말았다. 제발 이런 짓 좀 하지 마. 그 남자가 벌컥 화를 냈다. 흑빛이 된 안면에 경련이 일었다. 수민이 역시 엄마가 불고기를 일일이 떠넣어주지 않으면 밥을 안 먹을 정도로 버릇이 형편없었다. 식탁 앞의 공기가 또 한 번 얼어붙을 위기였다. 허허, 보기 좋은데요. 나는 우리 집 사람이 한 번만 그렇게 해주면 소원이 없겠어요. 남편이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겨우 상을 물리고 남자들에겐 간단한 주안상을 차려주고 연숙과 나는 주방 식탁에 차와 과일을 올려놓고 마주 앉았다. 물론 연숙이 가져온 딸기도 씻어내 놓았다. 그 남자가 화를 냈음에도 연숙은 조금도 기가 죽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씩씩했고 당돌했으며 눈동자도 여전히 번들거렸다. 언니는 나 때문에 참 다행인 줄 알아요. 언니 대신에 내가 벌을 받았다니까요. 결혼하고 2년이 지난 후부터 남자는 시들시들 앓기 시작하였다고 연숙은 내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는 투로 자신이 억울한 피해자인 양 말을 시작하였다. 위암이라는 소문을 나는 한참 뒤에야 들었다. 그 남자가 다 죽게 되었고 연숙이 고생한다는 소문을 들은 후 나는 비로소 꼬인 마음을 풀고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나 싶다. 나의 복수심은 우리 네 사람이 결혼할 즈음에 절정에 달했었다. 막상 연숙과의 결혼을 앞두고 그 남자도 심하게 흔들렸다. 그 기회를 이용했다. 단 한 번의 외도. 그것으로 두 남자 모두에게, 아니 우리 네 사람에게 나는 씻지 못할 모욕을 가했는지 모른다. 어디 남의 둥지에서 뻐꾸기 새끼를 키워보라지 하는 심정으로. 총각 때 세련돼 보이던 외모가 그게 말짱 황이더라니까요. 참 나만 몰랐지 뭐예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병들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니까요. 2년 만에 낙향하고 5년이나 시골 살았어요. 이젠 수민이 학교도 가야 하고 시골 생활도 지긋지긋해서 서울 가자고 노래 불러 올라왔지만 막상 살 길은 막막해요. 그동안 돈도 많이 써서 시집에서 더 얻어오기도 민망해서 겨우 15평짜리 원룸을 얻었는데요. 그거 얻느라고 눈물을 몇 바가지나 쏟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저 천방지축인 수민이와 좁아터진 집에서 싸울 생각을 하니 머리끝이 곤두서고요. 그런데 언니, 나 어디 취직할 데 없을까요? 식당 설거지라도 못할 거 없고요. 24시간 찜질방 카운터 자리도 괜찮아요. 저희요? 걱정 말아요. 돈도 못 버는 주제에 혼자 집 지키면서 살림하려면 해야지 별 수 있나요? 그 남자가 너무 안 됐고 불쌍해서 단 몇 초만이라도 단둘이 된다면 나는 뭐라고 위로의 한마디를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런 기회는 좀채 찾아오지 않았다. 목욕탕에서 손을 씻을 때도 연숙이 냉큼 나타나서 세수건을 꺼내 대령했고 물 한 잔을 청했을 때도 얼른 물잔을 코앞에 갖다 바쳤다. 남편은 짐짓 그들의 금술에 관해서 침이 마르게 칭찬을 했다.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시고 그래봤자 서너 시가 되자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내심 연숙이 길게 늘어붙어 있을까봐 걱정이 되었던 나는
마음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식구가 적어서 먹다 남기면 아깝다며 나는 그 남자가 사온 딸기의 1kg 정도는 비닐백에 도로 담았다. 맛있다고 탐을 내던 명란젓도 싸고 총각김치도 락앤락에 담았다. 수민이에겐 용돈도 두둑히 찔러주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었을까? 그 남자가 내 곁으로 바싹 다가와 있었다. 꼭 한번 보고 싶었는데 잘 사는 거 보니 다행이야. 그 말을 정말 내가 듣긴 들었던 것일까? 나는 눈으로 예지를 찾았고 예지가 내 팔에 붙들리자마자 얼른 그의 품으로 떠밀었다. 예지를 그가 한번 안아보게 해주고 싶었다. 그러나 예지는 남자에게 가려던 몸을 잽싸게 빼내서 남편에게로 달아나 안겼다. 헤헤. 예지는 용용 죽겠지 하듯이 혀를 낼름 내밀며 웃었다. 남편은 딸아이를 커다란 팔로 솔개가 병아리 채듯 감싸 안았다. 어느 누구도 절대로 채갈 수 없도록. 예지는 그 남자와 뒷꼭지가 판박이었지만 신기하게도 웃는 모습이랑 하는 태도는 남편과 닮아 있었다. 누구도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고 의심하지 않을 만큼 흡사하게 닮았다. 비로소 내 가슴에 얹혀 있었던 묵직한 바위 덩어리들이 무너져 내렸다. 한번 무너지자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깨져서 산산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 그 바위 속에 숨어있던 칼날조차도 어느새 무뎌졌는지 낱낱이 생사를 저미는 듯한 아픔은 둔중한 흔적조차도 남기지 않아서 오히려 섭섭하고 무안해졌다. 이제 자주 놀러 오세요. 집도 알아놨으니. 집주인인 남편이 말했다. 그 남자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다시는 놀러 오지 않으리라는 것쯤은 짐작할 수 있었다. 무례한 아내와 천방지축 날뛰는 수민이 때문에라도 다시는 우리 집을 방문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 남자가 죽을 병에 걸려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한때가 있었다. 그것에 관해 나는 갑자기 죄책감을 느꼈고 그래서 그를 다시 불러세워 두 손을 맞잡고 진정으로 위로해주고 싶은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그것은 마음속의 열망일 뿐이었다. 예지와 나는 현관문 앞에 선 채로 얼른 가라는 듯 복도의 냉기 속에 서 있는 그들 가족을 향해 힘차게 손을 흔들어댔다. 그 가난한 일가족이 떠났다.